깜빡하고 말 안 했네. 이 회사 내가 방금 샜거든. 넌 지금 이 순간부터 해고야. 내 인생은 유산 수술대에서 내려온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특유의 차갑고 톡 쏘는 냄새가 자욱했다. 그 냄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내 목을 옥죄어 왔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몸은 속이 텅 비어버린 헝겊 인형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쥐어짜듯 밀려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 따위가 어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비할 수 있을까? 최진우. 나의 남편이자 한때는 내게 평생의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앞 불과 반 미터 거리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부축하지도 심지어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등은 마치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차단해버리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빨리 좀 안 와? 군뱅이처럼 굴어서 병원 사람들한테 우리 꼴 다 보여줄 셈이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혐오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나는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품에 안긴 3살배기 아들 민준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쥐었다. 아이도 이 숨막히는 공기를 감지한 걸까? 작은 몸을 내게 바짝 붙이며 맑은 눈망울 가득 두려움을 담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많이 아파. 민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야속한 눈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훔쳐내며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민준이 착하지. 마침내 우리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시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우리 부부가 막대한 대출을 떠안아 마련한 곳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그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내 용돈을 몰래 털어 거액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저 회사에서 받은 연말 보너스라고 둘러댔었다. 지금 생각하면 천하의 둘도 없는 웃음거리가 따로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독을 바른 칼날 같은 시선을 텅 비어버린 내 배에 꽂았다. 왔어. 에이그, 재수 없게. 손주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년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가 경고하는데 이혜인 너, 내 방엔 얼씬도 하지 마라. 밖에서 묻어온 그 더러운 기운, 우리 집 운수까지 망치게 할 셈이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내 고막을 찔러댔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쾅 소리가 나도록 안방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마치 내 몸에 끔찍한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전신의 피가 그 순간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지난 3년, 나는 이 집에서 바보처럼, 아니 소처럼 일만 했다.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나는 H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란 가난한 여자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진수성찬을 차렸고 추석이나 제삿날이면 혼자 부엌에 처박혀 전을 수백 개씩 부치고 수십 가지 제사 음식을 장만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이 기름에 대어 물집 투성이가 되어도 그저 이제야 좀 철이 들었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참았다. 나는 내 모든 자존심과 긍지를 발밑에 짓밟았다. 진심을 주면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던 이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나는 그저 이 집안이 고용한 무료 가정부이자 아이 낳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기계가 고장 난 것이다. 최진우가 마침내 참아왔던 화를 터뜨렸다. 그는 내 품에서 민준이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마치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나를 현관 밖으로 떠밀었다. 꺼져. 당장 그 구질구질한 반지하 친정으로 꺼지라고. 이혜인, 나 진짜 너한테 질렸어. 내 꼴을 좀 봐. 얘 그 반반한 얼굴 말고 남은 게 뭐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손주 하나 못 안겨주고
직업이라곤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중소기업 말단 직원에 내 승진에는 쥐뿔도 도움이 안 되잖아. 내가 그때 무슨 귀신에 씌어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힘은 셌다. 수술 직후의 내 몸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복도 벽에 세게 부딪혔다. 아빠의 난폭한 행동에 놀란 민준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작은 손을 내게 뻗었다. 엄마, 엄마. 최진우는 민준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울긴 왜 울어? 너도 내 그 쓸모없는 엄마랑 똑같이 굴 거야? 앞으로 저 여자 찾지 마. 그는 발버둥 치는 아들을 안고 나를 철저히 차단해버릴 그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랫배를 찢는 듯한 통증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나는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다. 5년을 사랑했던 남자, 그를 위해 내 모든 세상을 포기했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추악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완전히 죽었다.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 오히려 마음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 법이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최진우,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마치 금색이 최고의 코미디라도 들은 듯 코웃음을 쳤다. 얼굴 가득 조롱을 띠며 그가 비아냥거렸다. 후회. 내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건 너 같은 짐짝을 진작 내쫓지 않은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쾅. 육중한 방화문이 내 앞에서 매정하게 닫혔다. 도어락이 잠기는 기계음이 마치 이 멍청했던 결혼 생활의 묘비명처럼 들렸다. 문 안쪽에서는 억눌린 민준이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문 밖은 산산조각난 내 세상뿐이었다.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얇은 환자복 한 벌만 걸친 채였다.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겨울의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아,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겠구나.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망가진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발을 떼는 순간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래,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치 없는 남자,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던 결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건 나 자신을 모독하는 일일 뿐이다. 나는 3년 동안 써서 액정의 잔기스가 가득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직장 동료, 친구들의 이름을 무심히 지나쳐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저장된 이름은 김집사. 아파트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길모퉁이로 들어섰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면서도 다급함이 섞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탓에 내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어조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김 집사님. 나는 말했다. 데리러 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말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소화하는 듯 했다. 이내 그는 떨리는 그러나 무한한 충성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5분 내로 반드시 도착하겠습니다. 나는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말한 뒤 한마디를 덧붙였다. 게임은 끝났어. 전화를 끊고 가만히 길모퉁이에 섰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겉보기엔 고독하고 쓸쓸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3년 전 내 손으로 파묻었던 진짜 이혜인이 무덤을 파고 기어나오려 하고 있었다. 오만하고
결단력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H그룹의 상속녀가 돌아오고 있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낮게 깔린 엔진의 포효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검은색 세단으로 이루어진 차량 행렬이 무시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며 소리 없이 내게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선두에는 칠흑 같은 롤스로이스 팬텀이 서 있었고 번호판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번호였다. 그 뒤를 이어 4대의 제네시스 G90이 마치 주군을 호위하는 충직한 기사들처럼 따르고 있었다. 차량 행렬이 내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롤스로이스의 뒷문을 열자 김 집사가 차에서 급히 내렸다. 그는 여전했다.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머리,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꼿꼿한 허리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창백하게 서 있는 나를 보자 만년설처럼 차갑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가씨. 그는 내게로 달려와 입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과 비통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가 부족해서 아가씨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김 집사님 탓 아니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에서 검은 정장의 이니어를 착용한 경호원 10수명이 내렸다. 그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내 주위를 에워싸며 보호막을 형성해 나를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격리했다. 그중 한 여성 경호원이 즉시 내게 핫팩과 보온병을 건넸다. 나는 바로 차에 타지 않았다. 몸을 돌려 방금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내 뒤에 선 김 집사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내 아들, 민준이 데려와야 해. 지금 12동 702실에 최진우랑 그 모친이 데리고 있어. 폭력을 쓰고 싶진 않지만 만약 그쪽에서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면 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가 이니어에 대고 낮게 몇 마디 지시했다. 즉시 4명의 경호원이 소리 없이 대열을 이탈해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동 심리 전문가로 보이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넓고 따뜻한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는 방금 전까지 탔던 차가운 택시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차 안에는 이미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여성이 대기하고 있었다. H그룹 산하 최고 의료진으로 구성된 주치의와 간호사였다. 아가씨, 잠시 검진하겠습니다. 의사가 공손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덮어주는 부드러운 양모 담요에 몸을 맡겼다. 그들은 최신 휴대용 장비로 내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영양제 링거를 연결하자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얼어붙은 사지로 퍼져나갔다. 나는 푹신한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고통과 슬픔은 이미 분리수거함에 처박아 버렸다. 지금 내 뇌리에는 오직 복수의 청사진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눈을 뜨고 김 집사를 바라보며 2번째 명령을 내렸다. 최진우, 광화문에 있는 대우미래건설 과장이야. 내일부터 그 회사 세상에 없는 걸로 만들어. H그룹 명의로 적대적 인수 합병 시작해. 최단 시간 내에 내가 그 회사의 절대적 주인이 되어야겠어. 김 집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기록했다. 그의 눈에 흥분의 빛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투자팀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지금 즉시 착수하면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지분 51%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최진우랑 그 부모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대출 기록 샅샅이 뒤져. 특히 지금 사는 일산 아파트, 대출 은행이 어딘지, 심사 과정에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해. 쥐꼬리만한 월급쟁이 신용으로 1금융권에서 그 큰 돈을 빌렸다는 게 말이 안 돼. 분명 뒤가 구릴 거야. 증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 명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범죄 조사팀을 붙이겠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를 데리러 간 경호팀이었다. 아가씨,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실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정말이지, 멍청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군. 플랜 B로 가.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위 플랜 B란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내 변호인단을 투입해 아동 불법 감금 혐의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최씨 집안 사람들은 제복 입은 경찰과 변호사 앞에서는 10분도 버티지 못할 게 뻔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집사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통화를 마친 그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도련님 확보했습니다. 최 씨 쪽에서 경찰을 불렀지만 우리 변호인단이 이미 정리했습니다. 지금 도련님을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철렁 내려앉았던 심장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곧 차 문이 열리고 아동 심리 전문가가 두꺼운 담요에 쌓인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내 품에 안겨주었다. 엄마. 민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작은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의 따뜻하고 말랑한 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괴롭혀. 내 품에서 민준이는 서서히 울음을 그치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리에 가까운 증오가 치솟았다. 최진우, 그리고 너의 그 악독한 가족들. 너희는 나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내 아이에게 공포를 심어줬어. 이 게임은 단순히 이혼 도장 찍는 걸로 끝나지 않아. 너희가 저지른 짓에 대해 뼈와 살을 깎는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차량 행렬은 미끄러지듯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이 나의 진짜 집이었다.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거대한 철문이 서서히 열리고 눈부신 조명을 밝힌 웅장한 저택과 잘 정돈된 정원이 드러났을 때 나는 비로소 3년이라는 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했다.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다. 차가 멈추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아가씨의 귀가를 환영합니다. 나는 민준이를 안고 차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던 베테랑 육아 전담팀에게 아이를 넘겼다. 도련님 방으로 데려가서 푹 쉬게 해줘요. 최고급 영양사 불러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네, 아가씨. 민준이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따뜻하고 밝은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아이는 이곳에서 세상 최고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공포는 잊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왕자님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제 나는 여왕이 해야 할 일을 할 차례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최진훈의 아파트 거실 전체보다 더 넓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나를 위해 맞춤 제작했으나 한 번도 입지 못한 오트 쿠티르 의상들이 즐비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군더더기 없는 라인의 흰색 샤넬 슈트를 꺼내 입었다. 치욕의 상징이었던 환자복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안색, 살이 빠져 더욱 날카로워진 턱선, 그리고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동자. 좋아, 이혜인. 이게 바로 너야? 김 집사가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대우미래건설 인수 작업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최 씨 일가의 주택담보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됐더군요. 당시 대출 승인 담당자가 3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우리 그룹 감사팀에 적발되어 해고된 자였습니다. 규정 위반 대출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 은행 쪽에 연락해서 당장 대출금 회수 절차 밟으라고 해.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번뜩였다. 내가 그 사람 회사 다니는 동안 3년이나 평사원 노릇했잖아. 그게 헛수고는 아니었어. 그 인간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뒤로 챙긴 리베이트가 얼마인지
하청 업체한테 뜯어낸 뒷돈이 얼마인지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클라우드에 아주 상세한 장부가 들어있거든. 지난 3년 나는 그를 내조한답시고 그가 끙끙대던 서류와 엑셀 파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었다. 그가 까막눈처럼 못 읽던 재무 데이터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다. 그가 으스대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얼마를 남겨 먹었는지 떠벌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두었다. 언젠가 그를 파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그가 감옥에 갈까봐 막아주기 위해서였다. 그 어리석음과 탐욕이 가여워서.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신이 내린 최고의 안배였다. 상업적 뇌물수수 증거 싹 다 정리해서 법무팀에 넘겨. 나는 거울을 보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다. 귀걸이가 내 복수심처럼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내일 내 손으로 직접 그 인간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김 집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게 잠들었다. 악몽도 눈물도 없었다. 내 꿈속에는 오직 내일 펼쳐질 복수극의 완벽한 각본만이 존재했다. 반면 최진우의 세상은 이제 막 붕괴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햇살은 야속하게도 눈부셨다. 최진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양복 중 가장 비싼 것을 꺼내 입었다. 내 눈에는 백화점 매대에서 떠리로 파는 철 진한 싸구려 원단의 핏도 엉망인 옷이었지만 그는 마치 용포라도 입은 양 의기양양했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가 현관을 나서며 외쳤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한박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따라 훤하네. 오늘 부장님이 승진 발표한다고 했지? 과장 달면 월급도 오르고 그럼 우리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그땐 집안 좋은 참한 아가씨 만나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보고 응? 당연하지. 최진우가 턱을 치켜들며 으스댔다. 이혜인 그 재수옴 붙은 여자 드디어 내보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거야. 승진하면 제일 먼저 이혼 서류부터 정리할 거야. 그는 부귀영화가 펼쳐질 미래를 꿈꾸며 집을 나섰다. 그가 재수옴 붙은 여자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이미 사방에 촘촘한 덫을 놓고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여느 때처럼 지옥철에 몸을 싣고 광화문 회사로 출근했다. 대우미래건설의 으리으리한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로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장, 부사장 등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부장, 차장급 임원들까지 회사의 모든 고위직이 검은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마치 국가 원수라도 맞이하려는 듯 비장한 모습이었다. 최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본사 회장이라도 시차를 나온 건가? 그는 차마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슬그머니 인파의 맨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들었어. 우리 회사 인수됐대. 뭐? 인수. 누구한테? 이렇게 갑자기? H그룹이라던데? 대한민국 서열 1위인 그 H그룹 말이야. 밤사이 우리 회사 지분을 반 넘게 쓸어 담았대. 세상에,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신임 회장님이 곧 도착하신단 말이야. H그룹. 신임 회장. 최진우는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웅성대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6대의 엘리베이터 중 임원 전용 VIP 엘리베이터의 문이 띵 하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 열린 문 틈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걸어 나온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압도적인 기세로 엘리베이터 양옆의 도열에 길을 텄다.
그리고 하얀색 스틸레토 힐을 신은 발이 우아하게 밖으로 내디뎌졌다. 이어 몸에 딱 맞는 흰색 샤넬 슈트를 입고 꼿꼿한 자세를 한 여자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정교하고 차가운 화장, 한 올의 잔머리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그리고 서늘한 눈빛.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뒤로는 김 집사와 H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로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모두가 이 여자의 기세에 압도당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최진우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목을 길게 빼고 전설 속의 신임 회장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저 여자는 이혜인이잖아? 말도 안 돼. 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헛것을 본 게 분명했다. 매일 늘어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던 그 찌든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여왕처럼 빛나는 여자일 수가 있단 말인가? 쓰레기 취급하며 집에서 내쫓았던 여자가 H그룹의 회장이라니?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얼굴은 분명 이혜인이었다. 단지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순종적이고 비굴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절대적인 권력과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혜인은 도열한 임원들 사이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쳐 임시로 마련된 단상 위에 섰다. 평소 회사에서 호랑이처럼 군림하며 최진우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사장이 지금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공손한 태도로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이혜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오늘부로 대우미래건설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취임에 앞서 몇 가지 인사 발령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독하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혜인의 시선이 날카로운 검처럼 인파를 훑더니 공포로 일그러진 최진우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그녀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첫 번째, 영업 2팀 과장 최진우를 해고합니다. 쿵. 최진우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하얗게 변했다. 주변 동료들이 경악과 동정, 그리고 묘한 고소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해고라고? 이혜인이 나를 잘랐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하지만 더 큰 공포는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혜인은 감정 없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시각부로 그룹 법무팀은 최진우를 배임 수재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2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액수만 총 5억 원에 달합니다. 증거 목록은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경호원이 인파를 해치고 최진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최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혜인이 미친 게 아니었다. 미친 건 재벌가의 딸을 거지가 된 줄 알고 짓밟았던 자기 자신이었다. 아니야 이건... 그는 횡설수설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단상 위에 있는 이혜인을 향해 개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비굴했다. 여보, 혜인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나 당신 사랑하잖아, 혜인아. 우리한테는 민준이도 있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텅 빈 로비를 울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했다. 나는 높은 단상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게 온갖 폐악을 부리던 남자가
지금은 내 발 아래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작 이런 남자를 내가 사랑했던가? 정말이지 코미디가 따로 없군. 나는 그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와 양쪽에서 최진우의 발을 낚아챘다. 마치 짐짝을 들어 올리듯 그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회장 남편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최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헛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절망에 빠진 그의 얼굴을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정정하지. 나는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곧 감옥에 가게 될 범죄자일 뿐이야. 나의 말은 얼음물처럼 쏟아져 내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그는 저항을 멈췄고 뼈가 빠진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진 채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직원이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좌중을 둘러보며 취임사를 이어갔다. 방금 일어난 일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듯이. 자, 그럼 이제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내 몸을 감쌌다. 마치 황금 갑옷을 입혀주는 것만 같았다. 최진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와 내 가족이 겪게 될 악몽은 이제 막 막을 올렸어. 최진우가 회사에서 끌려나가던 그 시각, 또 다른 태풍이 그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강타하고 있었다. 아들이 승진해서 돈방석에 앉고 자신은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망상에 빠져있던 시어머니는 한가롭게 마스크팩을 붙인 채 아침 드라마를 시청 중이었다. 벼랑간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은행 유니폼을 입은 표정 굳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우리 보험 안 들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문밖의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신한은행 여신관리부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우 씨, 그리고 모친 되시는 분,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심각한 서류 조작과 불법 승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약관에 의거하여 은행은 즉시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전액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24시간 내로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억 3천만 원을 상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4억 3천. 24시간. 시어머니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놀란 나머지 얼굴에 붙인 팩이 툭 떨어졌다. 이 사람들이 돌았나. 우리가 매달 이자를 얼마나 꼬박꼬박 냈는데. 무슨 권리로 돈을 내놓으래. 그녀가 꽥소리를 지르며 문을 벌컥 열었다. 은행 직원은 붉은 도장이 찍힌 법적 통지서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법원 통지서입니다.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이 경제범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시행된 대출이므로 은행은 언제든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십시오. 지금은 집행을 방해하지 마시죠. 말을 마친 직원은 현관문 옆 벽면에 빨간 압류 딱지를 탁 소리 나게 붙였다. 그 붉은 딱지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시어머니의 눈을 찔렀다. 천문학적인 액수와 압류라는 단어에 그녀는 눈앞이 핑 돌았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더니 이내 그녀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엄마. 때마침 물건을 가지러 들렀던 최진우의 여동생, 최진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엄마를 받아냈다. 시어머니가 겨우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 복도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딸의 손을 움켜쥐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은? 엄마, 진정해.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일단 치료부터 받자. 최진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현재 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분 상태도 응급 입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병상이 없다니요? 우리 엄마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최진아가 악를 썼다. 이 병원 왜 이래? 사람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간호사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되니 나가주세요. 최진아가 더 따지려 들자 지나가던 의사가 안타깝다는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냥 다른 재단 병원으로 가시는 게 빠를 겁니다. 여기 H그룹 계열 병원이에요. 전산망에 블랙리스트로 뜨면 병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입원 수속 안 됩니다. H그룹, 블랙리스트. 시어머니와 최진아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H그룹과 무슨 악연이 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른단 말인가? 그 순간 최진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진우의 회사 동료였다. 진아 씨, 큰일 났어요. 진호 오빠가 구속됐어요. 신임 회장님이 오빠를 공개적으로 해고하고 뇌물죄로 경찰에 넘겼대요. 그런데 그 신임 회장이 바로 새언니래요. 이혜인 씨 말이에요. 뭐라고? 최진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이혜인이 H그룹 회장이라고? 그 한 문장은 핵폭탄이 되어 시어머니의 뇌리에서 터졌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맞춰졌다. 하루아침에 인수된 회사, 회수된 대출금,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하나였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욕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그 며느리. 으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극도의 분노와 충격으로 혈압이 치솟았고 그녀는 눈을 까뒤집으며 이번에는 정말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에 갇힌 최진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뒷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협력업체와의 식사 자리 녹취록, 심지어 사무실 서랍 이중 바닥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까지. 이혜인의 사람들이 모조리 찾아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는 직감했다. 끝났다. 이건 단순히 직장을 잃는 수준이 아니다. 감옥행위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꼼수를 떠올렸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핑계로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비극적인 사연을 온갖 거짓말을 보태 읍소했다. 내 아내가 재벌가 딸이었어. 날 속이고 결혼한 거야.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실증 나니까 날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거라고. 유산한 건 나도 슬퍼. 그런데 그걸 핑계로 날 모함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집안까지 풍비박산 내고 있어. 그 여자는 악마야. 제발 기사 좀 써줘. 재벌들의 갑질이 얼마나 추악한지 세상에 알려달라고. 특종 냄새를 맡은 기자는 즉시 펜을 굴렸다. 그는 밤을 새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뽑아냈다. 단독, 개천에서 난 용의 피눈물 재벌가 아내의 장난감이 된 남편, 토사구팽의 비극.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본능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H그룹 상속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와, 진짜 더럽다. 돈이면 다냐? 사람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네. 남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유산했다고 남편이랑 시댁을 저렇게 짓밟냐? 너무 잔인하다. 저런 여자가 회장이라니 H그룹 불매 운동해야 함. 구치소 안에서 자신을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며 최진우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일이 커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다면 이혜인도 그룹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나를 과소평가했다. 아니, 자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했다. 나의 저택 서재에서 홍보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회장님, 즉시 여론대응팀을 가동할까요? 포털 측에 연락해서 기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 가득한 악플들을 보았다.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아니, 내버려 더 떠들게 놔두세요.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을 때 나는 눈을 들어 홍보팀장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진 패를 까는 거야? 알겠습니다. 홍보팀은 내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최진우의 감성팔이 기사가 조회수 1위를 찍고 온 세상이 작독한 재벌녀를 성토하던 바로 그 순간 H그룹 공식 계정과 대한민국 모든 주요 커뮤니티에 고화질 영상 하나가 동시에 업로드되었다. 배경음악도 자막도 없는 현장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화면은 최진우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환자복을 입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의 내가 최진우에게 거칠게 밀쳐져 밖으로 튕겨나갔다. 열린 문틈으로 아이가 점마 하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그리고 최진우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그 구질구질한 반지하 친정으로 꺼지라고. 쾅. 문이 닫혔다. 영상 말미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이 클즈업되었다. 진단명, 전치태반에 의한 대량 출혈. 응급 소파 수술 시행. 수술 날짜는 CCTV 영상이 찍힌 바로 그날이었다. 유산 수술을 받은 당일, 환자복 바람으로 남편과 시댁에서 쫓겨난 아내. 이 명백한 팩트는 그 어떤 화려한 변명보다 강력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여론의 풍향계는 180도 회전하여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최진우를 동정하던 네티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를 쏟아냈다. 내가 미쳤지. 저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수술한 날 아내를 내쫓아? 애까지 뺐고. 저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한다. 개천용은 무슨 그냥 쓰레기였네. 사기 결혼에 가정폭력까지. 이혜인 회장님 응원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방위예요. 제발 저 인간 감옥에서 썩게 해주세요. 최진우의 인터뷰 기사 댓글창은 순식간에 욕설로 도배되었다. 그를 위해 기사를 써준 기자 역시 신상이 털렸고 해당 삼류 언론사는 항해 트래픽을 견디지 못하고 서버를 내려야 했다. 최진우가 잡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를 구해주기는커녕 그의 발목에 거대한 돌덩이를 매달아 도덕적 파산이라는 시면 속으로 가라앉혀 버렸다. 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 나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 앉아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김 집사가 곁에 서서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아가씨, 최진우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죄질이 나빠 징역 10년 이상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일가의 아파트는 다음 주에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뇌출혈로 수술은 받았으나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 침대 신세를 져야 하고 언어 장애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최진아 양은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그들이 내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이자가 붙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아갔을 뿐이다. 이건 나의 복수가 아니다. 그들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말이다. 민준이는? 내가 물었다. 도련님은 잠드셨습니다. 심리치료사 말로는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고 계시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 지독하고 우스꽝스러웠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것이 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빛을 스스로 꺼뜨리고 비굴한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처참하게 찢기고 나서야 깨달았다. 거짓과 희생으로 구걸해서 얻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능욕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구원은 타인의 손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각성에서 온다.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털어넣었다.
알싸한 향과 함께 달콤한 끝마디 혀를 감쌌다. 내일부터 이혜인의 인생에 최진우라는 이름은 없다. 나는 H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로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지루한 게임은 내 손으로 끝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